황금의 제국이 철과 녹으로 추락한 날. 여러분, 2000년에 전 세계를 뒤흔든 명작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기억하십니까? 그 영화에서 우리 뇌리에 가장 깊게 각인된 인물이 바로 황제 코모두스입니다. 아버지를 직접 손으로 눌러 죽이고 주인공 막시무스의 가족을 무참히 학살한 뒤 콜로세움에서 비겁한 속임수를 쓰며 주인공을 괴롭히던 그 악독한 황제, 호아킨 피닉스의 소름 돋는 연기는 코모두스를 영화 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악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그토록 악랄했던 코모두스는 실제 역사와 비교하면 오히려 순화된 착한 버전에 불과합니다. 실제 코모두스가 로마 제국에 저지른 만행은 할리우드 작가들의 상상력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칼리굴라가 가족 몰살이라는 트라우마 속에서 자란 상처받은 폭군이었다면 오늘의 코모두스는 정반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조건을 물려받았음에도 스스로 타락해버린 완벽한 환경이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칼리굴라는 수에토니우스의 유명한 12황제 열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린 공인된 폭군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라는 이름은 이 열전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에토니우스가 기록한 12황제는 서기 96년 도미티아누스에서 끝나고 코모두스는 그보다 80년 뒤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코모두스의 기행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와 동시대를 살았던 무려 3명의 역사가가 앞다투어 그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코모두스 밑에서 원로원 의원으로 직접 일하며 황제의 광기를 눈앞에서 목격해야 했던 카시우스 디오. 두 번째는 제국의 하급 관료로서 행정 시스템이 무너져가는 과정을 뼈저리게 체험한 헤로디아누스. 세 번째는 후대에 편찬된 황제전기 모음집인 히스토리아 아우구스타입니다. 특히 카시우스 디오는 코모두스 즉위 순간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 황금의 제국이 철과 녹의 제국으로 추락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언 같은 한 문장이 왜 역사상 가장 정확한 평가로 여겨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의 칼리굴라와 오늘의 코모두스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같은 로마의 폭군이지만 출발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칼리굴라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버지 게르마니쿠스는 의문의 독사를 당했고 어머니와 형제들은 차례차례 숙청당했습니다. 칼리굴라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생존을 위해 매일 연기해야 했습니다. 그의 광기는 극한의 트라우마가 낳은 결과물이었죠. 반면 코모두스는 어땠을까요? 그의 아버지는 로마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철학자,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였습니다. 영상록의 저자이자 현재까지도 전 세계 리더십 교과서에 등장하는 성군 중의 성군이죠. 코모두스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의 황태자였습니다. 5살에 황태자 칭호를 받고 16살에는 공동 황제로 임명되었습니다. 시험도, 경쟁도, 검증도 필요 없었죠. 현대로 치면 세계 최대 기업을 창업한 아버지 밑에서 차기 회장님으로 불리며 자란 재벌 3세 외동아들인 셈입니다. 게다가 그가 자란 시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오현제 시대의 절정기였습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로 이어지는 80년간의 황금기. 영국의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은 인류 역사상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번영했던 시대라고 평가했습니다. 칼리굴라는 불행한 환경이 만든 괴물이었고 코모두스는 완벽한 환경이 만든 괴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은 환경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일까요? 코모두스의 타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어떤 시대에 태어났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코모두스가 태어난 서기 161년은 로마 제국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했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입니다. 코모두스의 아버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에 올랐을 때 로마 제국에는 거대한 재앙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안토니누스 역병이라 불리는 끔찍한 전염병이 창궐한 것입니다. 현대 의학자들은 이 병을 천연두나 홍역의 일종으로 추정하는데 파르티아 전쟁에 참전했던 로마 군단병들이 귀환하면서 제국 전역에 퍼뜨린 이 병으로 인해 로마 인구의 무려 10%에서 20%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시체가 썩어갔고 경제는 마비되었으며
군단병들이 떼죽음을 당해 국경을 지킬 군인조차 부족해졌습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북방의 게르만족이 쳐들어오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춥고 척박한 도나우 강 전선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그는 낮에는 전염병과 게르만족에 맞서 피 튀기는 전투를 지휘하고 밤에는 얼어붙은 천막 안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는 철학 일기인 명상록을 집필했습니다. 외부의 일은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 우리를 해치는 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방식뿐이다. 아버지는 전염병과 전쟁이라는 지옥 한가운데서도 황제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철학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어린 코모두스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아버지가 전선에서 피를 흘리는 동안 코모두스는 로마의 화려하고 안전한 궁전 안에서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제공한 최고의 철학자와 수사학자들의 수업을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책을 읽고 토론하는 지적인 활동 대신 오직 칼싸움과 전차 경주, 그리고 사냥에만 병적으로 집착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버지와 비교했습니다. 지적 능력도, 철학적 깊이도, 책임감도 아버지에 비하면 한참 부족했죠. 평생 거대한 열등감에 시달린 코모두스는 지적인 영역에서 아버지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뒤 대신 육체적 강인함과 폭력성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비뚤어진 심리를 갖게 됩니다.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게르만 전선에서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영화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이 아닙니다. 임종 때 그는 19살의 코모두스에게 게르만족과의 전쟁을 끝마치고 국경을 튼튼히 하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가 등장합니다. 현명하기 그지없었던 철학자 황제는 왜 하필 저런 무능한 아들에게 제국을 물려주었을까요? 앞선 4명의 훌륭한 황제들은 모두 능력이 검증된 장군이나 관료를 양자로 입양해 황제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슬픈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앞선 4명의 황제들은 모두 친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자를 들였던 것입니다. 반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에게는 코모두스라는 살아있는 친아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능력 있는 다른 장군을 양자로 삼아 황제를 물려준다면 권력을 잃은 친아들 코모두스는 새 황제에게 암살당할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에게 추운 전쟁터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즉위 직후 그는 게르만족에게 막대한 돈과 영토를 할양하는 굴욕적인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아버지가 20년 넘게 피와 땀으로 지켜온 국경선을 돈으로 사버린 것입니다. 더 기막힌 것은 그 다음입니다. 코모두스는 이 굴욕적인 협정을 자신의 위대한 승리라고 포장하고 로마로 개선식을 올리며 들어옵니다. 선대 회장이 평생을 바쳐 진행하던 핵심 사업을 후계자가 귀찮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어주고 포기한 뒤 강남 클럽으로 달려간 격입니다. 그런데 현대 역사학자들의 흥미로운 재평가가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어처구니 없는 평화협정이 역설적으로 코모두스 제위 기간 중 유일한 업적이라고 평가합니다. 당시 로마는 전염병으로 인구가 급감하고 재정이 바닥나서 더 이상 끝없는 소모전을 감당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동기가 어찌되었든 제국에 꼭 필요한 휴식기를 가져다 준 셈이죠. 하지만 애석하게도 코모두스의 잘한 일은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로마로 돌아온 코모두스는 정치를 아버지의 늙은 참모들에게 전부 떠맡기고 자신은 매일 밤 술과 여자, 검투 경기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그저 철없는 불량 2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182년, 코모두스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악마를 깨우는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어느 날 밤, 어두운 궁전, 복도를 걷고 있던 코모두스에게 한 남자가 단검을 빼들고 달려들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원로원이 너에게 이것을 보낸다. 다행히 황제 경호병들이 암살자를 덮쳐 코모두스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배후 조사는 코모두스의 정신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암살을 사주한 주동자가 바로 코모두스의 친누나인 루실라였던 것입니다. 루실라는 남편을 비롯한 원로원 귀족들과 결탁해 제국을 망치고 있는 철없는 동생을 죽이고 새로운 황제를 세우려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루실라의 판단은 완전히 옳았습니다. 하지만 암살에 실패했고 그 결과는 루실라 자신의 처형과 로마 제국의 가속화된 몰락이었습니다.
칼리굴라가 어린 시절 부모와 형제가 남의 손에 죽어가는 것을 보며 트라우마를 겪었다면, 코모두스는 성인이 되어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했던 혈육인 친누나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에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코모두스는 즉각 누나 루실라를 카프리 섬으로 유배 보낸 뒤 자객을 보내 처형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암살에 조금이라도 연루된 원로원 의원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잔혹하게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이때부터 로마 원로원은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황제에게 조금이라도 직언을 하거나 쓴소리를 하는 똑똑한 신하들은 모두 목이 달아났습니다. 빈자리는 오직 폐하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십니다 라고 외치는 간신배와 아첨꾼들로 채워졌습니다. 정신이 나간 코모두스는 국정을 아예 포기하고 자신의 권력을 페렌니스라는 근위대장에게 통째로 넘겨버립니다. 페렌니스는 황제의 권력을 등에 업고 원로원 의원들의 재산을 몰수하며 엄청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페렌니스의 권력이 너무 커지자 불안해진 코모두스는 하루아침에 그를 반역죄로 몰아처형해버립니다. 페렌니스의 뒤를 이어 권력을 잡은 자는 클레안드로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노예 출신이었지만 코모두스의 시중을 들며 신임을 얻어 제국의 2인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클레안드로스가 벌인 짓은 인류 부패의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모든 공직을 말 그대로 경매에 붙여 팔아먹었습니다. 로마 최고의 명예직인 집정관 자리는 원래 1년에 단 2명만 임명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클레안드로스는 돈을 받고 집정관 자리를 마구잡이로 팔아치워 단 1년 만에 무려 25명의 집정관을 임명하는 기상천외한 총극을 벌였습니다. 원로원 의원 자리, 속주 총독 자리, 심지어 군대를 지휘하는 군단장 자리까지 모두 뇌물의 액수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공직을 돈으로 산 자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가혹하게 쥐어짰습니다. 결국 190년, 로마 시내에 심각한 곡물 부족 사태가 발생합니다. 사실 이 곡물 부족은 클레안드로스가 곡물 가격을 조작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기 위해 고의로 창고를 잠가버려서 생긴 인재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로마 시민들이 대규모 폭동을 일으켜 황제가 머물던 교회의 별장까지 몰려왔습니다. 이때 코모두스의 대처는 그의 비열한 인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겁에 질린 코모두스는 클레안드로스를 불러들인 뒤 그의 목을 쳐서 창밖의 성난 군중들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모든 부패의 원흉이 저놈이니 나는 모르는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시전한 것입니다. 클레안드로스마저 죽고 나자 코모두스는 이제 그 누구도 믿지 못하는 심각한 정신착란 상태에 빠집니다. 자신을 신적인 존재로 격상시킨 코모두스는 이제 자신의 육체적 위대함을 만천하에 증명하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 헤라클레스의 환생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공식 석상에 황제의 자줏빛 망토 대신 사자 가죽을 뒤집어쓰고 커다란 곤봉을 든 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 황제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행을 저지릅니다. 바로 황제 본인이 직접 콜로세움 경기장에 내려가 검투사로 출전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검투사는 노예나 전쟁포로 혹은 사형수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회의 최하층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황제가 팬티만 입고 칼을 든 채 모래판 위를 뒹군다. 이는 현대로 치면 일국의 대통령이 국정은 내팽개치고 불법 격투기 도박장에 선수로 출전해 피를 흘리며 싸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의 이른바 영웅담에는 추악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역사가 카시우스 디오는 원로원 의원의 자격으로 황제의 콜로세움 경기를 강제로 관람해야 했는데 그가 남긴 기록을 보면 코모두스가 얼마나 비겁하고 잔인한 겁쟁이였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코모두스의 상대는 철저하게 조작되었습니다. 맹수 사냥을 할 때는 맹수의 발톱을 미리 다 자르고 이빨을 몽땅 뽑아버린 뒤 높은 안전망 위에서 활을 쏘아 죽였습니다. 사람과 싸울 때는 진짜 실력 있는 검투사가 아니라 무거운 나비 달린 둔기를 쥐어주어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불쌍한 노예들이나 심지어 전쟁에서 다리를 다친 장애인들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카시우스 디오는 코모두스가 특별히 제작한 초승달 모양의 화살촉으로 달리는 타조들의 목을 정확히 날려버린 날의 공포를 생생하게 기록했습니다. 코모두스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잘린 타조 머리를 손에 들고 원로원 의원들이 앉아있는 관람석으로 다가와 말없이
키죽키죽 웃으며 칼을 흔들어 보였습니다. 너희 원로원 놈들도 내 말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 타조처럼 목이 날아갈 줄 알아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습니다. 디오는 그 순간 공포와 황당함이 동시에 밀려와 하마터면 실소를 터뜨릴 뻔했는데 웃으면 당장 목이 달아날 상황이라 급히 손에 들고 있던 월계수 잎을 씹으며 표정을 관리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코모두스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발이 없거나 다리를 저는 장애인들을 콜로세움 한가운데 모아놓고 그들에게 뱀의 꼬리 모양으로 장식된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헤라클레스가 되어 거대한 뱀 괴물을 퇴치한다며 곤봉을 들고 그 불쌍한 장애인들을 차례차례 때려 죽였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끔찍한 쇼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코모두스는 로마 시민들이 평생 한번 보기도 힘든 기린 코끼리, 코뿔소 같은 희귀 동물들을 아프리카에서 수입해 하루에 수백 마리씩 도살했습니다. 게다가 코모두스는 자신이 콜로세움에서 조작된 경기를 한번 뛸 때마다 로마 국고에서 황제 특별 출전 수당 명목으로 10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거액을 셀프 지급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코모두스는 이런 경기를 무려 735번이나 치렀습니다.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총 출전 수당 735회 100만 7억 3,500만 세스테르티우스. 이 돈은 로마 제국의 최정예 군단 전체를 몇 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예산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꽉꽉 채워놓았던 로마의 국고는 코모두스의 피비린내 나는 서커스 노름 때문에 파산 직전으로 내몰렸습니다. 때마침 서기 191년 로마 시내에 끔찍한 대화재가 발생합니다. 평화의 신전을 비롯해 황제의 궁전이 있는 팔라티누스 언덕까지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보통의 지도자라면 백성들을 위로하고 복구에 전념했겠지만 코모두스는 이 재난을 자신의 과대망상을 실현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화재로 불탄 로마를 재건하면서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로마라는 도시의 이름을 아예 없애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콜로니아 코모디아나, 즉 코모두스의 도시로 바꾸어버렸습니다. 1년 12달의 이름도 전부 자신의 칭호들인 아마조니우스, 인빅투스, 펠릭스, 피우스 등으로 교체했습니다. 로마를 지키는 군단의 이름은 코모두스 군단이 되었고 바다를 지키는 함대는 코모두스 함대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국가가 발행하는 공식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고는 로마의 새로운 창건자라는 문구를 집어넣었습니다. 로마를 세운 전설의 왕 로물루스나 제국의 기틀을 다진 아우구스투스보다 자신이 훨씬 위대한 존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로마의 전통과 정체성을 오직 자신의 자아도취를 위해 완전히 지워버리려 한 것입니다. 국가라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오직 자기 한 사람의 개인용 장난감으로 전락시켰습니다. 192년 12월 31일 마침내 골물대로 골문 상처가 터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코모두스는 새해 첫날 열리는 최고위직인 집정관 취임식에 전통적인 로마의 토가 대신 콜로세움의 검투사 복장을 입고 출전하겠다는 기상천외하고 수치스러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반대하는 측근들을 모조리 새해 첫날 처형하겠다는 살생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코모두스의 애첩이었던 마르키아가 우연히 황제의 침실에서 이 살생부 명단을 발견하고 맙니다. 명단 맨 위에는 마르키아 본인의 이름이, 그 밑에는 근위대장 라에투스와 황제의 레슬링 코치였던 나르키소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들은 살기 위해 황제를 먼저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12월 31일 저녁 마르키아는 목욕을 마치고 나온 코모두스에게 독을 잔뜩 탄 포도주를 건넸습니다. 코모두스는 와인을 단숨에 들이켰지만 평소 술과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 위장이 망가져 있던 탓에 독이 퍼지기 전에 와인을 모두 토해내고 말았습니다. 독살이 실패하자 당황한 측근들은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레슬링 코치 나르키소스를 침실로 들여보냈습니다. 평생을 헤라클레스라 자처하며 수백 마리의 사자를 죽이고 무적의 검투사를 자처했던 코모두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목숨이 걸린 진짜 싸움에서는 단 한 번의 저항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독 기운과 구토로 힘이 빠진 황제는 욕탕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비무장 상태로 자신의 레슬링 코치의 굵은 팔뚝에 목이 졸려 허무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코모두스 사후 로마에서 벌어진 일은 그의 통치가 얼마나 시스템을 파괴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근위대는 코모두스의 후계자 페르티낙스를 석 달 만에 암살한 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짓을 벌였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 황제 자리를 공개 경매에 붙인 것입니다. 결국 디디우스 율리아누스라는 벼락부자가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하고 황제 자리를 낙찰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2달 만에 다른 군벌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코모두스가 무너뜨린 것은 단순히 국고가 아니었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이래 200년간 쌓아온 황제라는 지위의 권위 자체를 돈으로 사고 파는 상품으로 전락시킨 것입니다. 2000년 전 로마 황제의 기괴한 몰락 이야기가 그저 먼 옛날의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들리십니까? 코모두스의 삶을 들여다보며 소름 돋게도 현대 사회의 씁쓸한 단면들을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능력과 책임감이 결여된 특권은 결국 본인과 조직 모두를 파멸시키는 맹독이 됩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전쟁터의 흙바닥에서도 매일 밤 자신을 성찰하며 내면을 단련했습니다. 하지만 코모두스는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단 한 줄의 철학도, 단 한 줌의 책임감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내가 가진 직함과 자리에 걸맞은 실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두 번째, 비판을 차단하고 쓴소리를 멀리하는 리더는 현실 감각을 잃고 폭주하게 됩니다. 루실라의 암살 시도 이후 코모두스는 비판적인 지식인들을 모조리 죽이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아첨꾼들로만 주변을 채웠습니다. 내 주변에는 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브레이크를 걸어줄 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세 번째, 조작된 승리와 가짜 성취에 취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코모두스는 이빨 뽑힌 사자를 죽이고 다리를 저는 장애인을 때려눕히며 자신이 진짜 헤라클레스가 되었다고 착각했습니다.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성취를 자신의 진짜 실력이라고 믿는 현대의 수많은 코모두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불행과 트라우마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미쳐버렸던 칼리굴라,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하고 부유한 환경을 물려받고도 나태함과 열등감 때문에 타락해버린 코모두스. 결국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도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도 환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자신이 어떤 책임감을 지고 어떤 내면을 가꾸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황금의 제국이 철과 녹의 제국으로 추락했다. 여러분 개인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조직은 지금 눈부신 황금빛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을 수용하지 못한 채 오만함과 나태함에 빠져 서서히 철과 녹으로 부식되어 가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2000년 전 코모두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통찰과 반성의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로마의 막장 황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